한 청년이 신비한 동굴에 들어가 요정들이 목욕하는 계곡을 발견한다. 그러나 물은 갑자기 산처럼 부식성이 강한 액체로 변하고 요정들은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청년을 찢어먹는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이곳은 여우의 사육장으로 계곡 밑에는 사람 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안개가 자주 끼어 마을 전체가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안골이라 불렀는데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이라고는 꼬불꼬불한 고갯길 하나뿐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는 옷을 갈아입었고 그 색깔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아담한 초가집에는 강호라는 이름의 건실한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낡은 집을 끔찍이도 아꼈으며 비록 혼자 지내지만 마당에는 잡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부엌의 솥뚜껑은 언제나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힘이 제일 장사였지만 성품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동네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거나 고장난 울타리를 고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30이 넘도록 아직 짝을 찾지 못해 밤이면 텅 빈 방 안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벗삼아 잠드는 것이 유일한 쓸쓸함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하자 강호는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춥고 길 것이라는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강호는 광에 탁감을 가득 채워두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군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던 강호는 문득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다짐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의 얕은 곳에 있는 나무들은 이미 많이 베어다 썼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단단하고 오래 타는 참나무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일찍 채비를 서둘러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닭이 탈을 치며 울기도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든든하게 밥을 챙겨 먹고 무명천으로 지은 질긴 옷을 입은 뒤 허리춤에는 잘 벼린 도끼를 차고 등에는 튼튼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주셨던 주먹밥 2덩이를 허리춤에 매달고 시원한 우물물을 표주박에 담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강호의 발걸음은 씩씩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땔감을 구할 생각에 마냥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숲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강호의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숲속의 새들이 하나 둘 지저귀기 시작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숲의 정령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강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평소 나무를 하던 곳을 지나쳐 더 깊은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규칙적인 장단을 만들어내며 그의 고단한 산행을 응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강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닦으며
가져온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나니 다시 힘이 솟았고 그는 눈여겨봐 두었던 굵은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비탈진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들은 과연 단단하고 실해서 도끼질 한 번에 쩌렁쩌렁한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호는 신이 나서 쉼없이 도끼를 휘둘렀고 어느덧 그의 지게에는 질 좋은 장작들이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는 일에 너무 열중했던 탓일까요? 강호는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산속의 해는 마을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내려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묵직한 지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 나무들이 있으면 긴 겨울밤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산 허리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순식간에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소미불 같았던 안개는 삽시간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어졌고 익숙했던 산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듯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강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는 것은 호랑이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숲의 공기는 묘하게 차갑고 축축하게 변해갔습니다. 평소 들리던 산새 소리나 바람 소리조차 뚝 끊겨버린 채 오직 강호의 거친 숨소리와 나뭇잎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표시를 해가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하고 달콤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강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을 산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마치 봄날의 복숭아꽃이나 난초, 향기 같은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친 강호에게 그 향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향기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런 향기가 난다면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이 있거나 아니면 귀한 약초라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향기를 따라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거대한 절벽 아래 덩굴로 가려진 좁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그 동굴 입구만큼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안에서는 밖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산속의 낯선 굴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밖은 너무나 춥고 어두웠으며 동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들어가서 바람만 피하고 가자. 날이 밝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강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덩굴을 걷어내고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으며 바닥에는 부드러운 흙이 깔려 있어 걷기에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맡았던 그 달콤한 꽃향기가 동굴 안쪽에서 더욱 진하게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강호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무거웠던 지게의 무게마저 잊게 만들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벽면 곳곳에 박힌 형형색색의 보석 같은 돌들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강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 뒷산에 이런 별천지가 있었다니. 그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계속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름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굴의 통로가 넓어지면서 저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마치 맑은 옥구슬이 은반 위에 굴러가는 듯한 청아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 사이로 여인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깊은 산중 동굴 속에 여인들이 있다니. 도깨비나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은 하늘처럼 높고 그 위에는 별처럼 빛나는 종유석들이 매달려 있었으며 아래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넓고 푸른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이한 꽃과 나무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한가운데에는 달빛보다 더 고운 피부를 가진 여인들이 얇은 비단옷을 걸치거나 혹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긴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찰랑거렸고 붉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웃음은 꽃잎이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위 뒤에 숨어 훔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거친 나무 껍질만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선녀들이 내려와 논이는 무릉도원 그 자체였습니다. 강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빗던 한 여인이 고개를 돌려 강호가 숨어있는 바위 쪽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검고 깊었으며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들켰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아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강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거기 숨어 계신 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리 나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꾀꼬리 노랫소리처럼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강호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목욕을 멈추고 호호 웃으며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실 텐데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 다른 여인이 상냥하게 거들었습니다. 강호는 쭈뼛거리며 바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옷과 흙투성이 얼굴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물 밖으로 나와 강호를 애워쌌습니다. 그녀들에게서 풍기는 짙은 향기가 강호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들은 강호의 손을 잡고 연못가에 차려진 평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향기로운 술이 담긴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사는 자매들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해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요. 오늘같이 좋은 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함께 즐겨주세요. 가장 맏언니로 보이는 여인이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강호는 엉겁결에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술잔에 담긴 술은 붉은빛이 감돌았고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강호는 이곳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강호는 여인들의 환대 속에 취해갔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과일을 배불리 먹고 여인들이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두고 온 낡은 집과 텅 빈 광, 그리고 춥고 긴 겨울에 대한 걱정은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여인들은 강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여기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강호의 눈에는 그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 아래 안골 마을에서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 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는데도 늘 성실하게 돌아오던 강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 욕심을 부리다 길을 잃은 건가? 혹시 산짐승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산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산 중턱을 유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은 침침했지만 밤하늘 아래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운은 강호가 사라진 깊은 골짜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곳은 옛날부터 사람이 들어갈 곳이 못 되는데 저 붉은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박노인은 어릴 적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을 홀려 잡아가는 무서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캄캄한 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누르며 강호가 무사히 아침에 돌아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강호의 웃음소리가 동굴벽을 타고 메아리치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깊어질수록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 쌓인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호가 눈을 떴을 때는 동굴 천장에 종류석 사이로 은은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지만 분명 생시가 틀림없었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운 비단이었고 베개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박하 향이 났습니다. 어제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지게와 땀에 젖은 베옷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깨끗하고 하얀 저고리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일들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하고 몽롱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달콤했던 술맛만이 혀끝에 감돌 뿐이었습니다. 강호가 몸을 일으키자마자 어제 그를 맞이했던 여인들 중 2명이 세숫대야와 수건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고 얼굴에는 아침 이슬 같은 싱그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수라상을 준비했으니 세수부터 하시죠. 한 여인이 맑은 목소리로 말하며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건넸습니다. 강호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극진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라 엉거주춤하며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자신의 손이 하룻밤 사이에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안내된 곳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풍성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 반찬,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과 맑은 고깃국이 강호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산골에서 거친 보리밥과 된장국만 먹고 살던 강호에게 이것은 임금님의 수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강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선 가시를 발라주거나 물을 떠다 주는 등 시중을 들기에 바빴습니다. 강호는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오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보다니. 어쩌면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신 덕일지도 몰라. 그 시각 산 아래 안골 마을의 아침 풍경은 강호가 있는 동굴 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야 할 강호네 집이 쥐 죽은 듯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사는 칠성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강호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를 반긴 것은 주인 없는 빈 마당과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뿐이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어딜 갔나. 어제 나무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단 말인가. 칠성이는 불안한 마음에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곧장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을 미뤄두고 하나둘씩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안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강호가 밤을 새워 집을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산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건 아닐까? 어제 저녁부터 안개가 심상치 않더니만 길을 잃은 게 분명해. 아주머니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을 쏟아냈고 젊은 장정들은 당장이라도 산으로 올라갈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큰 어른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칠성이에게 강호가 어제 어느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높은 봉우리 너머 깊은 골짜기로 간다고 했습니다. 참나무가 많은 곳이라면서요. 칠성이의 대답을 들은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인데 옛날부터 여우골이라 불리며 사냥꾼들도 피해 다니던 곳이야.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적 마을에는 강호처럼 건장하고 성실한 청년 하나가 산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넋이 나간 채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당시 마을 어르신들은 그가 산속의 무언가에 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박노인은 강호에게도 그런 불길한 일이 닥친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는 젊은 장정들을 불러 모아 신신당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되 절대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셋 이상 짝을 지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안개가 짙어지거나 이상한 향기가 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와야 해. 박노인의 엄명을 받은 칠성이와 마을 청년 5명은 꽹과리와 징을 챙겨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을 쫓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올라갔지만 산 중턱을 넘어서자 상황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호가 겪었던 것처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가 숲을 꽉 채우고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뚜렷하게 보이던 산길이 안개 속에서 이리저리 꼬여있는 듯했고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길이 자꾸 사라져요. 앞장서던 청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식은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숲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조용했고 징을 쳐도 그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고 안개에 먹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강호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가 기울기 전에 서둘러 마을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수색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노인은 흑투성이가 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거나 아니면 요물들이 장난을 치는 게야. 오늘은 더 이상 산에 오르면 안 된다. 밤이 되면 산의 기운이 음기로 가득 차서 더 위험해. 박노인은 마을 안악들에게 소금을 가져오게 하여 마을 입구와 각 집의 대문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나쁜 기운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방이었습니다. 마을은 초상집이라도 난 것처럼 침통하고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고 강호의 집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편 동굴 속의 강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나자 여인들은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나가 춤과 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들의 춤사위는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드는 듯 우아했고 노랫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여 강호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강호는 푹신한 의자에 기대어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서 오는 나른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꺼풀은 자꾸만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술 한 잔 더 드시고 한숨 주무세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붉은 빛이 감도는 술잔을 권했습니다. 강호는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알 수 없는 몽롱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호는 흐릿한 눈으로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진 노란색으로 번쩍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여인은 여전히 상냥하고 예쁜 눈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군. 헛것이 다 보이고. 강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그저 달콤하고 향긋하기만 했던 동굴 안의 공기가 오늘은 어딘가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못 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에서 쇠냄새 같은 것이 훅 끼쳐올 때면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문득 집에 두고 온 지게와 도끼가 생각났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손에 없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내 옷이랑 지게는 어디 두었소? 이제 슬슬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여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도련님도 참. 그런 누더기 옷이랑 냄새나는 지게는 잊어버리세요. 이곳에는 비단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고생스러운 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그녀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인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강호의 등 뒤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동굴의 어두운 통로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앞쪽과는 달리 통로 안쪽은 조명이 닿지 않아 어둑어둑했고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호의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집어보니 그것은 반쯤 녹슬고 부러진 화살촉이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을 때 쓰는 사냥꾼의 화살촉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깊은 동굴 속에 왜 화살촉이? 강호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박노인이 걱정하던 모습이나 마을 어른들이 해주던 무서운 옛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기에는 몸이 너무나 무겁고 밖은 안개로 가득 차 있어 길을 찾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강호가 망설이며 서 있는 사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거기는 창고라서 먼지가 많아요. 어서 이리 오세요. 어느새 다가온 여인이 강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잡힌 팔목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흠칫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화살촉을 얼른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아니요. 길을 좀 헤맸소. 곧 나가리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여인의 이섬에 따라 다시 연못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연못가에는 더욱 화려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고기 요리가 유난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은 불에 완전히 익힌 것이 아니라 핏기가 낭자한 설익은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은 그 고기를 손으로 집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물이 그녀들의 하얀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도련님도 드세요. 아주 신선하고 연한 고기랍니다. 여인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한 점을 강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강호는 역겨움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여인은 끈질기게 고기를 권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여인의 찢어진 눈동자와 차가운 손길, 그리고 소매 속에 숨겨둔 녹슨 화살촉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나른하고 취한 듯 했지만 정신 한 구석에서는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언가 잘못되었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강호는 옆에서 곤히 잠든 여인들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들의 자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박노인이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칠성이와 몇몇 장정들이 횃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그 녀석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게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직접 산에 올라가 봐야겠다. 내 평생 모은 약초꾼의 지혜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젊은이를 잃을 수는 없지. 박노인의 결연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 화려한 동굴의 환상 속에서 강호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동굴 안을 은은하게 밝히던 형형색색의 보석들도 밤이 되자 그 빛을 잃고 희미해졌으며, 낮에는 그토록 맑게 들리던 물, 흐르는 소리마저 어딘가 으스스하고 축축한 소리로 변해 동굴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강호는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누운 여인들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들이 내뱉는 숨소리는 고른 숨결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소리여서 강호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호는 낮에 자신이 보았던 그 어두운 통로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매 속에 숨겨둔 녹슨 화살촉이 살을 찌를 때마다 이곳이 지상낙원이 아니라 끔찍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여인들이 잠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여인들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강호가 움직이는 기척에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연못가를 지나 어두운 통로 입구에 다다르자 낮에 맡았던 그 역겨운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꽃향기에 가려져 있던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는 바로 오래된 피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였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통로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뒤덮여 있어 발을 뗄 때마다 불쾌한 소리가 났고 벽면에는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해 옷깃을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의 화려한 연못 풍경과는 천지 차이인 이곳의 모습에 강호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거대한 바위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붉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바위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드러난 광경에 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쌓여있는 물건들은 곡식이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지게와 도끼, 낫, 그리고 사냥 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주인을 잃은 옷가지들이 수북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색동저고리, 선비의 갓, 심지어 스님의 승복까지 수많은 사람의 흔적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물건들 사이에서 낯익은 헝겊 모자 하나를 발견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된 옆마을 김씨 아저씨가 늘 쓰고 다니던 모자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반대편 구석에 있는 거대한 웅덩이였습니다. 그 웅덩이에는 짐승의 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의 것과 닮은 하얀 뼈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주변에는 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헛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낮에 여인들이 맛있게 먹던 그 붉은 고기, 그리고 자신에게 권했던 그 연한 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선녀의 집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고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도축장이자 무덤이었습니다. 강호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옷가지 더미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몸으로는 저 괴물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에 자신의 무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자신의 지게와 도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끼 자루를 손에 쥐자 그제야 조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토끼날은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고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묵직한 무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강호는 도끼를 허리춤에 단단히 꽂고 찢어진 배옷 조각을 주워 급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웅덩이 너머의 어둠 속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나무로 만든 엉성한 감옥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털이 숭숭 난 짐승들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완전히 짐승도 사람도 아닌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나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잡혀와 오랫동안 요물들의 사육을 당하며 인간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강호를 보고도 구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구해줄 수는 없었지만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와 통로를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도망치다가는 잠기 밝은 요물들에게 들켜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습니다. 강호는 박 노인이 예전에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울한 놈들은 의심이 많지만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속는 법이다. 특히 자신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잠든 사냥감에 대해서는 방심하기 마련이지. 강호는 다시 연못가로 돌아와 여인들이 자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그녀들의 모습이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다리에는 누런 털이 숭숭 나 있었고 고운 얼굴 위로 뾰족한 주둥이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뒤쪽으로는 꼬리 9개가 살랑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년 묵은 여우, 구미호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사람을 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에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유괴가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는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혀를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강호는 도끼를 품속 깊이 숨기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겉으로는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든 척 연기를 했습니다. 옆에 누운 여우가 잠결의 꼬리로 강호의 다리를 슥 감아왔습니다. 그 느낌은 까칠하고 차가워서 마치 뱀이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제발 날이 밝을 때까지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굴 천장의 틈새로 아주 미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짐승의 모습이 옅어지며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물들은 해가 뜨는 시간인 인시가 되면 기운이 약해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호는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날이 밝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무명천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천조각이 부적이라도 되는 양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편 산 밖에서는 박노인과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짙은 안개가 새벽바람에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박노인은 어제 보았던 붉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서둘러야 해.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그놈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야 한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꽹과리와 징을 울리며 산을 깨웠습니다. 요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쇠붙이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새벽산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약했지만 깊은 땅속 동굴에 있는 강호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강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잠이 깬 것은 강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누워있던 여인들이 부스스 눈을 뜨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의 눈동자는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벌써 깨셨어요? 밖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불청객들이 온 모양이네요. 맏언니 여우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여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깔깔깔 웃으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피부가 터지듯 갈라지며 붉은 털이 솟구쳐 올랐고 손톱은 길고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했습니다. 눈치를 챘구나.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잡아먹으려 했는데 아쉽게 되었네. 제 발로 들어온 밥상이니 뼈까지 남김없이 씹어먹어주마. 여우들은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강호에게 달려들 기세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에 아름답던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물은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변하더니 코를 찌르는 독한 산성가스를 뿜어내며 솟구쳤습니다. 바닥의 꽃과 풀들이 그 가스에 닿자마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강호는 이것이 바로 여우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실체이자 사람을 녹여버리는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뒤쪽의 창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갇힌 괴물들이 있었고 앞에는 9꼬리 여우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강호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요물들아, 내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죽을 줄 아느냐? 강호의 외침이 동굴을 울리는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동굴 입구를 찾은 것입니다. 여우들은 잠시 당황하여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던 어머니의 무명천을 여우들의 눈앞에 휙 던졌습니다. 사람의 땀과 정성이 깃든 물건은 요물들에게 잠시나마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우들이 무명천을 피하려 주춤하는 사이 강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연못가 옆에 있는 큰 바위 기둥을 도끼로 내리찍었습니다. 그 기둥은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을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받침대였습니다. 으아! 강호의 기합 소리와 함께 굵은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천장이 우르르 흔들리며 날카로운 종유석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릴 기미가 보였습니다. 여우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강호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이 동굴을 무너뜨려서라도 놈들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돌무더기와 끓어오르는 동물 사이에서 강호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강호가 내리친 돌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자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종유석들이 비수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파편들은 사방으로 튀어 여우들의 접근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붉은 핏빛으로 끓어오르던 연못물은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땅이 녹아내렸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높은 바위 위로 피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살점이 녹아내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답던 무릉도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이제 불지옥과 다를 바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여우들은 갑작스러운 붕괴에 당황하여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 집을 부수다니,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씹어먹어주마. 맏언니 여우가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강호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쇠갈고리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 보였는데 강호가 들고 있던 도끼자루를 스치자 나무가 두부처럼 썰려나갔습니다. 강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도끼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품속에서 꺼낸 어머니의 무명천을 횃불처럼 휘둘렀습니다. 낡고해진 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셨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사람의 진실한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냄새가 퍼지자 사납게 달려들던 여우들이 코를 막으며 주춤거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역겨운 냄새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요물들에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땀 냄새가 독보다 더 지독한 악취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강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우들의 포위망이 헐거워진 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동굴 안의 환상이 완전히 깨지자 그 실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향기로운 꽃나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말라비틀어진 짐승의 시체였고 폭신한 비단 이불은 거미줄과 곰팡이가 뒤엉킨 덩어리였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석들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뼈조각들이었고 벽을 장식하고 있던 그림들은 피로 그린 부적처럼 기괴했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그것을 토해낼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뼈무덤을 밟고 넘어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들은 그리 쉽게 먹잇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맏언니 여우가 긴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강호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뱃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 여우의 목소리는 동굴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강호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강호는 도끼를 뒤로 휘둘러 꼬리를 쳐냈지만 그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강호의 눈앞에 침을 질질 흘리는 흉악한 여우의 아가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강호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굴 밖에서 우렁찬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야, 이놈아, 거기 있느냐? 박노인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동굴 안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쇳소리는 음기로 가득 찬 동굴의 기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물들은 본래 쇠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합심한 고함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라. 여우들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소란에 소스라치게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틈을 타 강호는 있는 힘껏 여우의 주둥이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강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자 입구를 막고 있던 덩굴과 바위들이 들썩거리더니 누군가가 밖에서 바위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입구를 넓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틈새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강호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 빛이 닿자 여우들은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해다! 해가 떴어! 눈이 부셔! 어둠 속에서만 기생하던 놈들에게 태양의 양기는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호는 손을 뻗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여우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햇빛이 두려워 감히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멍 밖으로 강호의 손이 쑥 빠져나가자 거친 손 하나가 그를 덥석 잡았습니다. 강호냐? 아이고, 이 녀석 살아있었구나. 그것은 이웃집 칠성이의 손이었습니다. 칠성이와 마을 장정들은 강호의 팔을 잡고 젖먹던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강호의 몸이 서서히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는 드디어 지옥 같은 동굴에서 벗어나 차가운 산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박노인은 미리 준비해온 소금 단지를 동굴 입구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 부정한 요물들아. 박노인이 주문을 외우듯 소리치자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던 여우들의 비명소리가 잦아들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입구의 바위가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산이 스스로 나쁜 기운을 봉인하려는 듯 동굴 입구는 순식간에 흙더미와 바위로 뒤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희미한 유황 냄새와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강호는 풀밭의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호를 둘러싸고 등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일세. 자네가 안 돌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칠성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강호의 상태를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지친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다행이야. 그곳은 여우들이 사람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고 가축처럼 기르던 소굴이었네. 자네가 조금만 늦었어도 꼼짝없이 그 안에 뼈무덤 신세가 되었을 게야. 박노인의 말에 강호는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동굴 창고에서 보았던 짐승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박노인은 강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구할 수가 없는 법이네. 자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장정들은 탈진한 강호를 부축하고 박노인을 앞세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달리 안개가 걷혀 있어 훤히 보였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낭떠러지와 가시덤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강호는 자신이 안개에 홀려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우들의 농간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살았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 중턱을 내려올 때쯤 강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탈출했던 골짜기 쪽은 다시 짙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산의 껍질 속에 얼마나
끔찍한 탐욕과 함정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된 어머니의 무명천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기다리고 있던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강호 총각이 돌아왔다. 무사히 돌아왔어.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기쁨의 소리에 강호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강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해진 옷 위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건넨 주먹밥 한 덩이를 베어 물자 동굴 안에서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온기가 담긴 진짜 밥의 맛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쪽 골짜기로는 쳐다보지도 말고 발도 들이지 말게. 오늘 우리는 산의 금기를 건드렸어. 당분간은 산신령님께 제를 올리고 자중하며 지내야 할 것이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박 노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호는 칠성이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비우지 않았는데도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지만 그 낡고 초라한 초갓집이 강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땔감 걱정에 한숨을 쉬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칠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했습니다. 자네, 푹 쉬게. 오늘은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테니 아무 생각 말고 잠이나 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오자 강호의 온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꽃은 동굴 속에 그 끔찍했던 붉은 물과는 달리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원의 집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강호가 겪었던 악몽을 싣고 멀리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냄새 나는 벽과 그을린 천장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무명천을 꺼내 얼굴에 비비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소가 여물을 먹는 소리 등 마을의 일상적인 소음들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기억이 마치 10년 전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옥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찾은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누추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굴 속의 죽은 정적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생명의 휴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그런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젊은이들이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달빛이 안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산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평화로운 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호의 코에서는 색색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비로소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강호가
다시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뒤였습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환했고 방 안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으름이 앉은 석가래와 흙으로 바른 벽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동굴 속의 화려한 보석, 천장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조차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반가울 따름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들려와 강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이, 강호,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칠성이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며칠 사이 푸쑥해진 강호를 보며 안쓰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호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강호를 부축해 일으키며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자네가 사흘 낮밤을 꼬박 앓았네. 열이 불덩이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셨어. 마을 사람들이 자네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칠성이가 떠먹여주는 흰죽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여우들이 주던 기름진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담백하고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비어있던 위장이 따뜻하게 데워지며 온몸에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강호는 죽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네. 칠성아,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강호가 칠성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자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어서 털고 일어나서 같이 나무하러 가야지. 오후가 되자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강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강호의 안색을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지신명께서 도우셨네. 그 여우굴에서 제정신으로 살아서 나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옛날부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홀려서 죽거나 미쳐서 평생을 산속에서 헤매다 죽었지. 박노인은 품에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다려 먹게. 여우한테 기를 빨리면 몸이 허해지니 이걸로 원기를 보충해야 할 걸세. 강호는 박노인의 귀한 선물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이런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자신이 그 끔찍한 곳에서 돌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이후 산의 변화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강호가 탈출하고 동굴이 무너진 뒤 그 골짜기를 덮고 있던 붉은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음산하고 기분 나쁜 기운이 사라지자 산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네가 그 요물들의 근거지를 부수고 나온 덕분에 마을의 큰 화근을 없앤 셈이야.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마음 놓고 산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 박노인의 말에 강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동할 수 있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강호의 회복을 축하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가져온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뎁쌀밥에 돼지고기 수육, 잡채,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가 넘쳐났습니다. 강호가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장사가 돌아왔네. 고생 많았어.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네. 사람들의 덕담과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호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잔에 비친 달은 여우굴의 연못에 비치던 달과는 달리 맑고 정겨웠습니다. 옆집 순이 어머니가 갓 부친 전을 찢어 강호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게. 그래야 장작도 패고 농사도 짓지.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그 손길에 강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굴 속의 여인들이 주던 가짜 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환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 어깨춤을 추며 사람들과 어우러졌습니다. 그 흥겨운 소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나쁜 기운들을 멀리 쫓아내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잔치는 강호에게 그동안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강호는 겨울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깊은 골짜기가 아닌 마을 뒷산의 양지 바른 곳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끼질 소리가 쩡 하고 맑게 울릴 때마다 강호의 마음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 느껴지는 상쾌함은 그 어떤 쾌락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박 노인이 중시내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강호야, 저 아랫마을에 참한 처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성품이 곱고 부지런해서 자네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 박 노인의 말에 강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고개를 저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강호의 대답에 박 노인은 껄껄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강호는 아랫마을 처자와 맞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동굴 속의 여우들처럼 화려하거나 요염하지 않았지만 수수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강호는 그 온기에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강호의 텅 빈 집에도 곧 따뜻한 온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과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안골 마을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강호는 든든하게 채워놓은 감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방바닥은 절절 끓어 등을 따뜻하게 지져주었습니다. 강호는 밤마다 창호지 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무서웠던 여우굴의 기억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강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놓아둔 어머니의 낡은 무명천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천은 이제 깨끗하게 빨아져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무명천처럼 즐기고 따뜻하게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강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강호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안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뿐 세상은 평온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강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양지바른 들판을 거니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유혹보다 더 달콤하고 환상보다 더 아름다운 진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강호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나 힘든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강호처럼 진실한 마음과 주변에 따뜻한 정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강호가 느꼈던 그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와 평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옛날 옛적 안골 마을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집니다. 고요한 밤, 별들은 소리 없이 빛나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어둠 속에 묻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